자, 이번 시간에는 각 기후대별 분포하고 있는 식생 그리고 토양 그리고 전통 가옥들을 살펴볼 거야. 자, 먼저 열대기후부터. AF 기후지역에서 나타나는 식생은 열대우림이라고 하는 식생이 나타난다. 열대우림은 밀림, 정글을 생각하면 된다고. 자, 쾌페는 기후학자이면서도 식물학자이기도 했거든. 그래서 식생 명칭을 기후 이름에 많이 갖다 붙였다고. AF 기후를 왜 열대우림 기후라고 하느냐? 여기서 나타나는 식생이 열대우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후를 열대우림 기후라고 이렇게 붙인 거야. 그럼 열대우림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느냐? 자, 나무의 종류가 많아. 수종이 다양하다. 나무의 종류가 많다. 참고로 기온이 높은 곳으로 갈수록 나무의 종류는 많아져. 나중에 냉대림 할 거거든. 냉대기후에서 볼 수 있는 식생. 자, 냉대림은 수종이 단순해. 단순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할 거야. 자, 나무의 종류가 많다. 자, 그리고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임업이 발달하겠지, 그지? 그런데 이 나무들의 재질이 단단한 편이야. 단단한 나무들이다. 그걸 경목이라고 그래. 단단을 경자로 써. 자, 이렇게 단단한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용도로 이용되느냐 하면 가구를 만든다든지 또는 건축용 자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자, 참고로 냉대기후 지역, 냉대림도 임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냉대림 지역은 나무 재질이 연하기 때문에 종이나 화장지 만드는 용도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열대우림은 다층 구조가 뚜렷이 나타난다. 다층 구조. 이 다층 구조라고 하는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 자, 먼저 열대우림은 이런 식생에 수많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밀림을 형성하고 있다. 그지? 자, 이런 형태인데, 자, 나무들이 키 큰 나무들이 쭉 붙어서 있다, 그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지들이 쭉 나와 있고 여기에 이 파리들이 쭉 이렇게 가지를 둘러싸고 있지, 그지? 자, 이렇게 이 파리들이 쭉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무 숫자에 왕관할 때 관자야. 나무들 끝에 왕관을 쓰고 있는 형태다라고 해서 이거를 수관이라고 그러는데, 자, 단면도를 볼게. 나무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키 큰 나무들은 얼마까지 성장하나? 60m, 70m까지 올라가 있다고. 이러면서 60m, 70m 쪽에 이렇게 수관을 펼쳐놓고 있어.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무들은 얘보다 조금 작은 나무들은 한 50m 정도쯤에 또 수관을 펼쳐놓고 있지. 얘보다 좀 작은 나무들은 한 40m 정도에 또 수관을 펼치고 있고, 또 작은 나무들은 한 30m의 수관을 펼치고, 얘보다 작은 나무들은 20m 쪽에, 또 어떤 거는 10m 쪽에 수관을 펼쳐놓고 있어. 이렇게 나무 종류들이 많다 보니까 나무들이 이 수관이 여러 개 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층 구조 또는 층상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열대우림의 특징에 해당되고 있어. 자, 그다음 사바나 기후 지역. 자, 사바나 기후 지역의 식생은 어떤 식생이 나타나고 있느냐?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식생은 사바나라고 불러. 사바나. 왜 이 기후를 사바나 기후라고 했는지 자, 눈치채겠지, 그지? 사바나라고 하는 식생이 나타나니까 이걸 사바나 기후라고 불렀던 거야. 자, 그럼 사바나는 어떤 식생을 얘기하느냐? 소림과 장초로 이루어져 있는 식생이 사바나야. 장초라고 하는 것은 키가 큰 풀들이야. 키가 1m나 한 2m 가까이 되는 키 큰 풀들이 초원을 쭉 이루고 있고, 그리고 소림이라고 하는 것은 드물 소자야. 작을 소자가 아니고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듬성듬성 들어서 있다는 거예요. 이거 TV에서 뭐 할 때 볼 수 있는 경관이냐면은 다큐멘터리 중에서 동물의 왕국과 같은 다큐멘터리, 야생동물들, 사자, 코끼리, 얼룩말들 살고 있는 그 경관이 이 사바나 경관이에요. 경관이 보면 넓은 초원지대에 키 큰 풀들이 자라고 있지, 그지? 거기서 얼룩말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다고. 나무들은 듬성듬성 써 있어. 나무 뒤에 사자가 숨어서 어떻게 하면 저 얼룩말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째려보고 있는.
그 경관이 이 사바나 경관이에요. 사바나 경관. 자, 사진을 보여주자면 뭐 많이 보던 모습이야 이거. 이런 거 많이 봤지, 그지? 넓은 초원을 형성하고 있고 나무들이 듬성듬성 이렇게 써 있는. 왜? 여기는 열대우림 AF 기후 지역보다는 강수량이 적지. 건기가 있거든. 그래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지는 못하고 하나씩 하나씩. 상대적으로 보면은 열대우림에 있는 나무들보다는 키가 좀 작은 편이야. 그래서 이런 키 작은 나무들, 이걸 뭐라고? 이거를 관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목들이 듬성듬성 소림을 형성하고 있고 키 큰 풀들이 초원을 이루고 있는 이 경관, 이 식생이 사바나라고 하는 식생이다. 자, 이 사바나를 뭐 굳이 우리말로 옮기겠다라고 하면은 AW니까 열대 기후잖아, 그지? 열대 기후죠. 이게 나타나는 키 큰 풀들이 초원을 이루고 있으니 이거를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열대 초원 정도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열대 몬순 기후. 자, 열대 몬순 기후는 사바나 기후하고 열대 우림 기후의 중간형이다. 건기가 있긴 있지만 여름철에 워낙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연 강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했다고. 자, 그래서 건기가 있긴 있지만 연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소림이 아니고 여기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AF 기후와 마찬가지로 밀림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식생이 나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건조 기후 지역의 식생을 보면은 자, 사막하고 스텝 기후 지역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막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사막의 경관이다라고 하면 식생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지. 물론 오아시스 주변에 이런 데 보면 식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그리고 뭐 선인장이라든지 가시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있기는 있다고. 그런데 일반적인 사막의 경관을 본다 그러면은 사막은 식생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지? 무수목 기후야. 무수목 기후. 자, 그 다음에 스텝 기후는 어떤 식생이 나타나느냐? 스텝이라고 하는 식생이 나타나. 스텝이라는 식생. 그래서 이 기후를 스텝 기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스텝은 어떤 식생이냐? 키 작은 풀들이 초원을 이루고 있어. 단초 초원이야. 단초 초원. 건조 기후가 피기후, 무수목 기후인데 식생이 나타난다는 얘기인가? 무수목. 나무가 없다라는 얘기지 풀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풀은 자라. 자, 사막보다는 비가 그래도 조금 많이 내리지 스텝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강수량이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은 안 되지만 풀들은 자란다는 거야. 그것도 아주 키가 작은 풀들이 자라고 있다. 뭘 생각하면 되느냐? 골프장에 있는 뭐 잔디밭 정도, 또는 뭐 니네 할아버지 산소에 갔을 때 잔디가 쭉 깔려 있잖아, 그지? 뭐 그 정도, 그 정도의 식생들, 잔디밭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단초 초원 이 스텝이고, 뭐 우리말로 번역한다 그러면 건조 기후 지역에서 있는 초원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쯤으로 건조 초원 정도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 온대 기후에서 나오는 식생. 자, 온대 기후에서는 이제 온대림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온대 기후 지역은 조금 저위도에 해당되는 그 일대 쪽에서는 난대림이 자라. 난대림. 그래서 이 온대 기후하고 온대 기후 지역에서는 난대림하고 온대림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위도 지역에서는 온대 기후가 나타나는 저위도 쪽에서는 난대림이야. 온대 기후치고는 조금 고위도 쪽은 온대림이야. 자, 대륙서 쪽은 CS하고 CFB하고 나눠지는데 어느 게 저위도였느냐? CS는 30에서 40도였고 서해안해양성 기후는 50도까지 올라갔지, 그지?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저위도니까 난대림이 자라는 거고, CFB는 온대 기후치고는 고위도니까 온대림이야. 대륙 동쪽은 CFA하고 CW하고 어느 게 저위도이고 어느 게 고위도이고 그건 없어. 막 섞여서 나타나. CW가 대체로 조금 저위도이긴 한데 조금 고위도 쪽에도 CW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CFA하고 CW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물론 이것도 저위도 쪽은 조엽수림, 저위도 쪽은 난대임, 고위도 쪽은 온대임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면 돼. 자, 온대림하고 난대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온대림은 활엽수로 잎이 넓적한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활엽술이 어떤 활엽수냐면은 조금 온대 기후치고는 조금 고위도기 때문에 겨울이 춥다고 가을이 되고 기온이 떨어지면 얘네들이 단풍이 들어 색깔이 변해.
잎이 변색이 돼. 그리고 단풍이 끝날 때쯤 되면 얘가 잎이 떨어지지. 잎이 떨어진다. 잎이 떨어진다. 낙엽을 해. 낙엽. 잎이 떨어진다니까. 활엽수는 활엽수인데 잎이 떨어지는 활엽수. 낙엽 활엽수. 이게 온대입니다. 또는 냉대 기후지역하고 또 접해있기 때문에 냉대 기후지역에서 나타나는 식생이 침엽수하고 침엽수림하고 낙엽 활엽수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섞여 있으니까 이건 이제 혼합림이라고 불러. 그래서 온대림은 낙엽 활엽수 또는 침엽수하고 섞여 있는 혼합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난대림은 온대 기후치고는 조금 저위도 쪽이야. 좀 더운 지역이야. 겨울이 별로 안 춥다고 이게. 그러니 낙엽이 안 돼. 잎이 안 떨어져. 항상 잎이 달려 있어. 단풍도 안 들어. 자, 항상 푸른 상록이야. 상록. 항상 푸른 단풍이 안 들고 항상 파란색, 초록색을 띠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활엽수. 상록 활엽수에 해당이 되고 있는 거야. 자, 이 상록 활엽수는 난대림만 상록 활엽수가 아니고 위에서 했던 열대림 있잖아, 그지? 열대림. 열대림도 당연히 얘보다 기온도 높은데 설마 낙엽이 되겠니, 그지? 열대림도 상록 활엽수고 난대림도 상록 활엽수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중해성 기후지역은 난대림이고 좀 저위도니까 CFB는 온대림, 혼합림이야. 낙엽 활엽수 또는 침엽수 섞여 있는 거. 그다음 CFA하고 CW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 쪽은 난대림, 고위도 쪽은 온대림, 즉시 혼합림, 낙엽 활엽수, 침엽수 섞여 있는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난대림인데 난대림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경엽수림이라고 표현하고 조엽수림이라고 표현해뒀어. 난대림이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경엽수림하고 조엽수림하고 나눠지는데 경엽수림은 대륙의 서쪽에 난대성 기후가 나타나는 대륙의 서쪽에서 나타나는 그 난대림이고 조엽수림은 대륙의 동쪽에서 나타나는 그 난대림을 조엽수림이라고 해요. 왜 이게 차이가 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대륙의 서쪽은 즉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여름철이 고온 건조, 여름철에 비가 안 와, 겨울철에는 온난 서변이야. 자, 이 난대림이 대륙 서쪽에 있는 즉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 있는 이 난대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여름철이 문제가 될까? 겨울철이 문제가 될까? 자, 여름철은 고온 건조. 왜? 아열대 고압대 영향하고 사막하고 같은 조건이에요. 겨울철에는 온난하면서 비가 내려. 어느 계절이 문제가 되니? 자, 얘는 여름철이 문제잖아. 여름철이 사막하고 같은 조건이 되어버려. 그래서 얘가 여름철 고온 건조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난대림을 경엽수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잎이 작아. 왜? 잎이 크면 여름철에 햇빛 쨍쨍 내리쬐는데 햇빛에 노출이 많이 잖아. 그래서 잎이 작은 거야. 그리고 잎이 단단해. 딱딱해. 잎이 단단하기 때문에 단단할 경자를 써서 경엽수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잎이 얇으면 태양이 내리쬐면 쉽게 말라 비틀어져. 그래서 단단한 거야. 물이 부족하지 여름철에 비가 안 오니까 물 흡수를 하기 위해서 뿌리가 엄청 길어.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그 난대림, 지중해성 기후지역에 있는 그 난대림을 경엽수림이라고 불러. 대표적인 경엽수림에 해당되는 게 올리브 코르크 같은 이런 것들이 이 경엽수림에 해당돼요. 올리브 코르크 같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럼 대륙 동쪽에 조금 저위도 지역에 해당되는 여기서 나타나는 난대림은 조엽수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엽수림은 어떤 식생을 얘기하는가? 대륙의 동쪽은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륙성 기후. 여름철에는 기온 높고 비가 많이 와. 겨울철에는 춥고 비가 안 와. 자, 얘가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름철에는 기온 높고 비가 막 내려. 겨울철에는 춥고 비가 안 와. 어느 계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는 겨울철이 문제가 되잖아. 비가 안 오고 또 추워 이게. 그 추위에 얘가 견뎌내야 돼.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난대림이 조엽수림이야. 자, 그래서 얘는 역시 잎이
작은 편이야. 활엽수인데도 잎이 좀 작아. 잎이 크면 찬바람에 많이 노출돼. 얼어주고. 그래서 잎이 작은 거야. 찬바람의 노출을 줄이겠다 이 얘기야. 자, 그리고 잎이 작고 두꺼워. 왜? 얇으면 쉽게 얼어 죽으니까. 안 얼어 죽으려고 이파리가 두꺼운 편이야. 그리고 이파리가 반짝반짝 윤기가 광택이 나오고 있다. 광택이 나. 왜? 이파리가 코팅막으로 덮여 있어. 찬바람으로부터 이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코팅막이 이파리를 덮고 있는 거야. 그 코팅막 때문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야. 이파리가 해서 빛이 나고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이 식생을 뭐라고 했냐? 초엽수림. 조자가 빛날 조자야. 조명등 할 때 그 조자라고. 이파리가 빛이 난다라는 얘기야. 자, 대표적으로 이 조엽수림에 해당되는 그 나무가 뭐가 있냐면은 동백나무, 사철나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동백나무 얘네들이 봐. 이파리가 넓적한 활엽수는 맞아. 그런데 다른 일반 활엽수보다는 잎이 상당히 작은 편이야. 손바닥에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만져봐. 맨들맨들해. 반짝반짝 빛이 나. 그게 조엽수림의 특징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남대림이 조금 복잡했어. 그런데 조엽수림보다는 경엽수림 쪽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냉대기후지역을 본다 그러면은 냉대기후지역에서 나타나는 식생은 침엽수겠지, 그지? 냉대림이 나타나고 냉대림은 이파리가 뾰족한 침엽수로 이루어질 거야. 침엽수에 해당됩니다. 자,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타이가라고 부르는데 냉대림이 분포하는 즉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곳은 남반구는 없었고 북반구 고위도 지역 대표인 나라가 러시아하고 캐나다 일대였거든. 자, 러시아 시베리아 일대였지, 그지? 시베리아 일대 쪽에 있는 이 침엽수림 숲을 뭐라고 불렀냐? 그거를 타이가라고 불렀어. 원래는 타이가는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침엽수림대야. 고유명사야. 근데 지금은 시베리아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침엽수림 지역, 캐나다에 있는 침엽수림 지역들도 타이가라고 불러. 그래서 원래는 고유명사였는데 일반 명사화 된 거야. 참고로 아까 사바나라고 하는 그 식생, 그것도 마찬가지야. 아프리카 일대에서 나타나는 그 열대 초원을 사바나라고 불렀다고. 원래 고유명사였어. 근데 지금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라든지 또는 뭐 오셀리아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그 열대 초원도 사바나라고 부른다고. 역시 보통 명사화 된 거야. 자, 그다음에 이 냉대림은 열대림뿐만 아니라 냉대림 지역도 임업이 발달이 돼 있는데 식생 중에 임업이 발달되어 있는 식생들라 그러면 열대림하고 냉대림하고 이렇게 이제 두 군데 지역을 들면 된다고. 자, 냉대림은 아까 얘기했듯이 추운 곳이기 때문에 나무의 종류가 단순하다. 즉 단순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종이 단순하다. 단순림. 자, 그리고 얘는 재질이 좀 연한 재질이야. 열대림은 단단한 경목이었는데 이쪽은 연한 나무, 연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열대림은 가구라든지 무슨 건축용 자재로 많이 들어갔지만 이 냉대림은 연목이기 때문에 종이 만드는 제지공업 또는 펄프, 화장지 만드는 이런 공업의 원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열대림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거야. 나무 재질이 있어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한대기후지역, 툰드라하고 빙스라고 이렇게 있는데 역시 이 한대기후지역도 무수목기후, 나무가 없다는 얘기지 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게. 자, 툰드라하고 빙스라고 있는데 빙스에서는 식생이 안 나타나. 1년 내내 영하에 머무르 있기 때문에 식생이 나올 수가 없지. 그런데 툰드라 같은 경우에는 짧은 여름철에 영상으로 잠시 올라와. 그때 식생이 자라. 어떤 식생이 자랐냐? 이끼들이 자란다고. 이끼 종류가 자라. 이 이끼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의류라고 불러. 지표면 땅에 옷을 입혀놓은 듯한 의류할 때 옷이야. 땅바닥에 옷을 입혀놓은 듯한 그런 식생이다. 라고 해서 지의류라고 부르고 쉽게 얘기하면 이끼 종류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이끼를 누가 먹느냐? 북극해에서 에스키모들이 유목하는 거 있지. 데리고 다니는 거 사슴, 술록들이 이 이끼를 먹고 자란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툰드라 기후지역 일대에 있는 그 에스키모들이 이제 하는 그
생활 중에 하나가 이제 술록 유목 생활이 있다고. 자, 이렇게 해서 식생을 쭉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토양을 보자. 열대 기후지역에서 나온 토양을 라테라이트라고 부른다. 라테라이트. 아주 척박한 토양이야. 척박해. 그리고 빨간색, 적색, 빨간색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 열대 기후지역에서 나온 이 라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해버리면 딱딱하게 굳어버려.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뭐로 이용하느냐면은 벽돌, 건축 자재로 벽돌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열대 기후 지역에 있는 그 전통 가옥들 보면 빨간색을 띠고 있는 가옥들이 제법 있거든. 그 유명한 캄보디아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유명한 앙코르와트. 그 사진을 봐. 벽돌로 쭉 담을 쭉 쌓아놨거든. 벽을 만들어뒀어. 근데 그 색깔이 빨간색이야. 왜? 라테라이트. 얘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빨간색을 띠고 있다는 거야. 자, 왜 이게 척박하냐라고 하면은 열대 기후 지역이라 가지고 토양은 어디에 토양이 영양분이 있냐면은 나무 이파리라든지 이 식생들 이게 썩어서 영양분이 되는 것은 토양의 표면 부분 여기에 영양분들이 있다고. 땅속에 영양분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열대규, 특히 열대 우림규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비가 내린다. 매일매일 비가 내린다. 매일매일 비가 오면 이 빗물에 의해서 영양분들이 계속 씻겨내리고 또는 빗물에 의해서 녹아서 또 없어져 버리게 돼. 자, 그래서 영양분들이 빗물에 계속 씻겨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척박한 거야. 자, 그리고 왜 빨간색을 띠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그 물질, 이거 과학 시간에 나오는 건데 뭐 굳이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이거 뭐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다. OCRP, 각하, 마마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지리하고 관계 없는데 이런 게 있어. 근데 각하나마 얘네들은 비가 오면 빗물에 녹아버려. 이온으로 바뀌어버리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얘는 산소니까 떨어 나왔고 얘는 이제 뭐 모래 알갱이라고 생각하면 돼. 교소는 알루미늄 그리고 철 이렇게 있는데 비가 오면은 어느 게 반응을 잘 하느냐면은 알루미늄도 이제 빗물하고 반응하지만 철도 이제 빗물하고 반응하거든. 그래서 철을 갖다가 니네들 집에 있는 못 있잖아, 그지? 못을 계속 비가 오는데 밖에 둬봐. 못이 어떻게 되니? 녹슬어 버리지. 그게 빗물하고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빗물이 H2O잖아, 그지?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산소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산소하고 철하고 결합돼 있는 거야. 이게 철이 녹슨 거야. 이걸 이제 화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걸 뭐라고 이게 산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철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산화철이라고 해요. 산화철. 쉽게 얘기하면 녹슬어 있는 철이라는 얘기야. 이게 토양층에 계속 남아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철이 녹슬면 빨간색을 띠잖아. 그래서 빨간색을 띠는 거야. 그래서 라테라이트가 왜 빨간색을 띠니? 그러면 뭐 이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고 산화철이 토양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빨간색입니다. 라고 답하면 끝나는 거야. OCRP 이름까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막지역, 건조지역을 본다 그러면은 사막하고 이제 스테피오하고 이렇게 나눠졌는데 사막 같은 경우에는 사막토 역시 척박해. 그리고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게 이제 사막토다. 사막토는 잘 안 물어보니까 뭐 요 정도 수준으로만 그냥 정리를 하면 되고 사막에는 식생이 없잖아, 그지? 나무 이파리가 떨어져서 썩어야지 그게 영양분이 되는데 나무가 식생이 없다 보니까 영양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제공자가 없는 거지 이게. 자, 그다음에 스텝 기후 지역은 체르노잼이라고 하는 토양이 나타난다. 이거는 아주 비옥한 토양이에요. 아주 비옥하고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검은색을 띠고 있는 비옥한 흑색 토양, 검은색 토양, 체르노잼. 자, 이게 왜 비옥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식생이 단초 초원이야. 스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풀들이 자라고 있어. 근데 이 스텝 기후 지역도 강수량이 사막보다 많다는 것이지 강수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 그래서 비가 오는 시기가 있고 비가 안 오는 시기가 있다. 즉 우기와 건기가 있어. 비가 오면 이 작은 풀들이 자라는 거야. 근데 비가 안 오는 건기를 맞이하면 이 풀들은 전부 다 말라 죽어. 근데 건기가 오기 전에 얘네들이 뭘 하느냐면 씨앗을 퍼뜨려. 씨앗을 퍼뜨리고 건기가 되면 얘네들이 말라 죽어. 말라 죽으면 이게 결국 뭐가 되느냐? 영양분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우기를 맞이하면
얘네들이 퍼뜨려 놓은 그 씨앗들이 또 싹을 틔우지. 그러면서 또 풀들이잖아. 그러면서 씨앗을 퍼뜨리고 건기가 되면 얘네들이 또 말라 죽어. 자, 매년 얘네들이 말라 죽으면서 영양분층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는 비옥할 수밖에 없지, 비옥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영양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검은색을 띠고 있는 그런 비옥한 흑색 토가 되는 거야. 철문죠. 자, 그래서 이 스텝 뷰 지역은 신대륙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비옥한 이 토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대규모 상업적인 밀농사가 행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온대 규 지역은 한국지리하는 친구들은 뭐 적색토, 뭐 갈색토 이런 거 있었지, 그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세계지리에서는 잘 안 물어보니까 넘어가고. 그다음 냉대 규 지역. 자, 냉대 규 지역에서 나타나는 토양은 포도졸이라고 하는 토양이 나타나는데 뭐 한국지리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거를 회백색토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개마고님 때는 회백색토. 우리말로 하면 회백색토. 원으로 하자면 포도졸 이렇게 되는데 왜 회백색토라고 했느냐? 포도졸이 회백색을 띠고 있거든. 그래서 회백색토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야. 그래서 회백색토나 포도졸이랑 같은 말이다 라고 보면 되고, 포도졸은 색깔은 회백색이다. 그리고 아주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역시 농사 짓기에 그렇게 적합한 토양은 아니다. 척박한 토양이다. 그래서 왜 산성을 띠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원리까지는 알 필요 없어. 요 결과만 알면 돼. 산성이다, 회백색을 띠고 있다만 알면 돼. 냉대림 지역에서는 이제 침엽수들이 쭉 자라고 있는데 얘네들이 계속 이제 뭐 침엽수 이파리가 몇 개 있겠지, 그지? 얘네들이 냉대 이제 건조기후가 아니까 비는 적당히 올 거야. 비가 오는데 얘네들이 잘 안 썩어. 기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축축한 상태로 젖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산성 성분이 생겨. 그걸 유기산이라 그래. 굳이 알 필요 없어. 자, 이 산성 성분이 여기서 생겨가지고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그럼 토양은 산성을 띠겠지. 그래서 산성이 되는 거고, 왜 회백색을 띠느냐? 이 산성 성분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색깔을 빼앗아 버린다. 탈색을 시켜, 탈색을. 니네들 엄마 이 세탁기 돌릴 때 빨래 뭐느니 옥시크린 넣잖아, 그지? 표백제야, 표백제. 그 표백제가 산성이야, 산성. 그래서 산성 성분은 탈색을 시키는 성격이 있다고. 그래서 색깔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회색 또는 백색 계열 이런 색깔을 띠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은 시험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냥 듣고 흘리고 요것만 정리하면 돼. 포도졸은 산성이고 회백색을 띠고 있다라고 정리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뭐 툰드라토라고 하는 토양이 있는데 이것도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기면 돼. 시험에 나온 적 없어. 그리고 빙설 기후 지역은 아예 토양은 빙설, 얼음으로 그냥 덮여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토양에서는 뭐 포도졸하고 라테라이트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체로노잼, 중요한 거 정리해야 돼. 체로노잼, 체로노잼 검은색이다. 그리고 상당히 비옥하다라고. 그다음에 라테라이트 빨간색이다. 그리고 건축 자재로 벽돌 만드는데 이용된다. 라테라이트. 그리고 왜 빨간색인가? 얘는 알아야 돼. 산화철이 잔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막토는 그냥 소금이 포함되어 있다 정도 알면 되고, 포도졸은 강한 산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회백색을 띠는 토양이다. 자, 그다음 전통 가옥을 본다라고 하면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가옥, 고산가옥. 고산가옥은 지면에서 떨어뜨려 놓은 이런 집들을 고산가옥이라고 그러지, 그지? 역시 뭐 잘 알고 있을 거야. 뭐 중학교 때도 뭐 비슷한 내용 배웠을 거로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어서 내가 그림은 안 가져왔구나. 자, 그래서 뭐 지면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집을 짓지, 그지? 지면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한 1m, 2m 좀 떨어뜨려 가지고 집을 짓는 이런 게 고산가옥. 그래서 왜 지면에서 떨어뜨렸는데 라고 하면 워낙 더우니까 지면에 있는 열기가 집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지면에서 떨어뜨린 거고, 그리고 AF 기후 같으면 또 매일매일 비가 내리잖아. 축축하잖아. 축축한 이 습기가 올라오는 것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막아줄 수 있는 거지. 또 덥고 축축하니까 벌레들 많이 다니지.
벌레들이 올라오는 것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지면에 있는 열기나 습기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면에서 떨어뜨리는 이런 형태의 고산가옥이 나타나고 있다. 열대우림지역. 자, 그다음 사바나 기후 지역.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는 뭐 이동식 가옥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민들의 생활을 보면 사바나 기후 지역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거든. 물론 이제 모든 사바나 기후 지역이 유목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이제 사바나 기후 지역 중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민족들이 있다고. 유목 생활은 이동 생활이잖아, 그지? 예, 그러면 당연히 이동식 가옥이 만들어지겠지. 자, 그다음에 열대 몬순 지역은 사바나 기후처럼 건기가 있긴 있지만 건기가 짧고 여름철에 비가 워낙 많이 온다 그랬잖아, 그지? 이온 가능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옥도 마찬가지로 식생도 AF하고 식생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가옥도 AF하고 비슷하게 뭐 고산가옥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러면 흑벽돌집. 가옥에 재료로 이용하는 것은 뭘 가옥의 재료로 활용하느냐면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가옥 재료로 활용한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열대 오림기후 또는 뭐 열대 몬순기후 같은 고산가옥 같은 경우에는 열대림, 밀림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나무들 이런 것들을 많이 꺾어 가지고 이제 가옥 재료로 활용했을 거고, 여기는 사막이니까 흙들이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흙벽돌로 이제 집을 짓는 이런 형태의 집이 나오고 있다. 자, 가옥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물어보면, 가옥 구조를 물어본다 그러면 기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대부분인데, 가옥의 재료를 물어보면 그 지역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그 지역에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대충 된다고. 자, 얘가 이제 아까 보던 이 형태인데, 자, 이게 이제 흙벽돌로 이렇게 만든 집이야.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집인데, 지붕이 평평해. 왜 지붕이 평평하냐? 지붕이 평평한 이유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아까 열대 우림이나 열대 몬순 같은 이런 고산가옥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얘기 안 했지만 비가 많이 오는 곳이지. 그럼 지붕 경사는 급경사 형태의 지붕 경사, 급경사의 지붕이 있겠지. 자, 여기는 상당히 평탄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자, 그리고 골목길을, 집들을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좁은 골목이 형성되어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다고.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낮에 엄청 덥지. 그런데 건조하기 때문에 햇볕만 피하면 그나마 더운 줄은 모른다고. 우리나라 여름처럼 달라.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한낮에 햇빛 쨍쨍 내릴 때 그늘 찾아가더라도 습도가 높기 때문에 온몸이 찝찝하잖아요, 그지? 근데 이 지역은 건조하기 때문에 햇볕만 피하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 좁은 골목길을 만들었다. 그늘을 확보하기 위해서 좁은 골목길을 만들어졌다고. 그 다음에 벽이 두껍고 창문 크기가 상당히 작게 돼 있다. 상당히 폐쇄적인 형태로 집을 지었는데, 왜 그러냐면 일교차가 크거든. 밤에는 추워. 밤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폐쇄적인 형태의 집, 작은 창문, 두꺼운 벽 이렇게 돼 있다. 아까 했던 고산가옥은 AF나 AM 같은 경우에는 더운 지역이니까 개방적으로 창문 크기 크게 만들고 벽 두께 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스텝 기후 지역에서는 이동식 가옥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텝 기후, 특히 이제 구대륙, 아시아라든지 또는 뭐 아프리카 북부지방이라든지 구대륙 쪽에 있는 스텝 기후 지역은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고. 다음 시간에 이제 주민들의 정통 생활을 할 건데, 유목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동식 가옥 형태, 뭐 천막 같은 이런 형태의 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몽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동식 가옥을 뭐라고 부르냐면 게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 자, 게르 어떻게 생기는가? 이렇게 생기는 거. 이것도 많이 봤을 거야. 이런 집 있잖아, 천막집. 몽고인들이 만든 천막집을 게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대 기후 중에서 특징적인 거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가옥.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뭐 원색 가옥 이렇게 있는데, 원색 가옥이라고 하면서 밝은색 계통으로, 흰색이라든지 파란색 계통으로 페인트 칠을 쭉 해뒀다고. 밝은 색깔로 페인트 칠을 해놓은 이런 집들이 많이 나와. 자, 왜 이런 집들이 많이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자,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처럼 사막하고 같은 조건이야. 겨울처럼 따뜻하고 적당히 비가 내려. 어느 계절이 살기 힘든 거. 역시 여름철이 사막하고 같은 조건이 되니까 여름철이 살기 힘들지. 그러니까 여름 기후에 적응한 그런 가옥을 만들게 되는
여름철이 힘드니까. 그래서 사막과 마찬가지로 골목길도 좁게 만들어. 좁은 골목길. 왜 그늘을 여름철에 그늘 확보하면 역시 기온은 높지만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더운 줄 모른다. 그리고 밝은 색깔로 페인트 칠을 해놓은 이유는 여름철에 햇볕이 워낙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이 햇볕의 열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밝은 색깔로 흰색이나 파란 색깔로 페인트 칠을 해놓는다.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 가지고 열 흡수율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 흰색 자동차하고 검은색 자동차가 있거든. 검은색 자동차, 흰색 자동차 여름철에 열 받는 그 온도 올라가는 정도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 검은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손을 모르고 본넷에 올리잖아, 그지? 화상 입을 수도 있어. 한 번씩 이 TV 뉴스에서 여름철 날씨 더웠다라는 그 소개하면서 삼겹살 가져와가지고 검은차 본넷 위에 삼겹살 올리잖아. 10분 지나면 삼겹살이 익잖아. 가위질 하잖아. 삼겹살이 익을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그 삼겹살이 있잖아, 그지? 검은색 차 본넷에 올리면은 삼겹살이 익어. 근데 흰색 자동차 본넷에 올리면은 1시간 지나도 잘 안 익어, 이거. 검은색 자동차는 한낮에 한창 더울 때 여름철에 9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 그런데 흰색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60도 중반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 이게.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밝은 색깔로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놓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음료수 선전할 때 봤던 그 지역이 이게 그리스야. 그리스 쪽에 있는 지중해 교 나온 곳인데 자전거 타고 가는 게 있었잖아, 그지? 나나나나나나나 하면서 포카리 스웨트 그 할 때 나왔던 그 경관. 자, 이 경관의 모습. 이게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그 가옥 형태. 하는 게. 자, 그다음에 냉대 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칠료수림, 냉대임, 타이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나무들이 많으니까 나무 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다라는 거고, 이런 그냥 넘어가면 되고. 일단 툰드라 기후 지역, 여기 이제 지역이 이끼들이 자란다라고 했잖아. 이 이끼를 누가 먹는다라고 했냐면 술록들이 먹는다. 그래서 술록 유목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술록 유목하는 이누이트들, 니네들이 쉽게 얘기하는 그 에스키모라고 생각하면 돼. 그 사람들은 유목생활, 술록 유목하기 때문에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지. 떠돌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동식 가옥을 만들어. 그 이동식 가옥을 뭐라고 부르냐? 이글루라고 부르지. 이글루. 얼음집이지, 그지? 왜 얼음 가지고 집을 지었겠니? 가옥 재료 물어보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주변에 얼음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이글루는 이동식 가옥이야. 한 반나절 하면은 만들어져, 이게.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정착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가옥은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요거다. 이걸로보다 이게 중요해. 이게 고산가옥. 이게 중요해. 열대 기후 지역에서도 고산가옥이 나오지만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도 고산가옥이 나와. 고산가옥이. 이거 지금 사진이 잠깐만 좀 넘기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나오네. 자, 툰드라 지역에서 고산가옥 지면에서 떨어뜨려 놨다. 요거는 이제 지형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툰드라 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얼음으로 덮여 있다고. 그런데 짧은 여름철에 영상으로 잠시 올라오지. 영상으로 잠시 올라오면은 지표면에 있는 눈하고 얼음이 녹아서 표층이 질퍽질퍽해져. 그런데 표층은 질퍽질퍽해지지만은 땅속 지하 한 1m 또는 2m쯤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름철에 영상 한 4도 5도 정도 약간 영상으로 올라오는데 땅속까지 녹지는 않지. 지표 부분만 녹아서 질퍽질퍽해진다고. 자, 땅속은 여름철이 되더라도 계속 얼어 있어. 겨울철에도 당연히 얼어 있겠지. 자, 땅속에 여름철에도 계속 얼어 있는 이 층을 영구 동토층이라고. 영구히 얼어 있는 층이 돼서 영구 동토층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표층은 여름철에 녹으면서 질퍽질퍽해져. 이 부분을 활동층이라고 부른다. 활동층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층이라고 부르는 거야. 질퍽질퍽 수분을 머금고 있어. 이거 조그만 경사져 있으면 어떻게 되니? 수분을 머금고 있는 이 표층 부분이 즉 활동층이 흘러내려버려. 이렇게 활동층이 여름철에 녹아서 질퍽질퍽해진 상태에서 흘러내려가는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 이걸 갖다가 솔리플럭션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툰드라 기후 지역에는 여름철에 이렇게 솔립 플럭션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칩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칩을 지어놓으면 솔립 플럭션이 일어나면 얘도 같이 흘러내려버려. 칩이 붕괴되어버려. 그리고 솔립 플럭션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툰드라 기후 지역은 기온이 나고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난방을 해야 돼. 그럼 계속 난로를 지피겠지. 그럼 이 난방열이 어디로 전달될 거냐? 밑에 지표로 전달이 될 거야. 그럼 지표는 녹아버려. 그러면 질퍽질퍽해지지. 그래서 여름철에 이 활동층이 녹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게 난방열이 전달되면 표층이 녹아서 질퍽질퍽해지면서 역시 흘러내릴 수가 있다고 이게. 그럼 붕괴가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집에 있는 열기가 지표로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서 지면에서 떨어뜨리면 고산가온이 나옵니다. 자, 열대 우림 기후. 자, 열대 기후에서는 왜 지면에서 칩을 떨어뜨려 놨느냐? 지표면에 있는 열기가 칩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떨어뜨려 놓은 거고,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왜 떨어뜨려 놨냐? 반대로 집에 있는 열기가 지표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둘 다 떨어뜨려 놓은 건 맞지만 목적은 완전히 상반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또는 칩을 이렇게 지면에서 떨어뜨려 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에 있는 열기가 밑으로 지표로 전달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나 자갈을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기둥은 어디까지 박아야 되느냐? 기둥은 활동층에만 박아 놓으면 안 되지. 밑에 있는 영구 동토층까지 여기까지 깊숙하게 박아 놓는 거예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구 동토층까지 이 기둥이 깊숙이 박혀 있다고. 그래야 이 활동층이 흘러내리더라도 영구 동토층까지 기둥이 박혀 있어야지 집이 안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의 특수한 가옥을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툰드라 기후 지역의 가옥은 좀 생소하지, 그지? 그런데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지, 그지? 그래서 가옥 구조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가옥 구조, 그게 이제 툰드라 기후 지역의 가옥이다 라고 보면 돼요. 제일 특이하게 생겨 있잖아.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식생 받고, 그리고 토양 받고, 그리고 이제 가옥까지, 전통 가옥까지 이렇게 살펴봤어. 자, 어쨌든 정리를 잘 하길 바래. 자, 수고했어.